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새 주인을 찾아 나선 중소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1,200여 개 중소기업이 매각을 희망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1,600개 가까운 중소기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1년 만에 30% 정도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겨우 1% 정도만 새 주인을 찾았을 뿐 나머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2세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5년 은퇴 정년기에 이르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 중소기업 수의 60%에 이를 전망입니다. 숫자로는 무려 25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60세 이상 경영자 중 70%는 본인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만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만큼 새 주인을 찾아야 할 중소기업이 점점 늘어나겠죠. 창업 활성화로 미래 유망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기업을 지키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8월 1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이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디즈니랜드 얘기 우리 다 못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오리엔탈랜드, 그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충격이었습니다. 테마파크 산업이 이렇게 큰 그러니까요.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오늘은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디즈니랜드 말고 네. 다른 또 유명한 테마파크를 어느 스튜디오? 예, 딱 얘기해 주시네.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네. 관련 선행 연구를 하는 용역을 네. 한번 주셔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이 진짜 그 지자체에서 공약 때마다 이 테마파크 유치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직후에 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2002년에. 그리고 취임 이전의 인터뷰에서 서울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단히 레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디즈니 측과 계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해왔어요. 심지어 2006년 6월에는 언론에다가 1년 후쯤이면, 그렇게 한 2007년쯤에는 예. 공사에 첫 삽을 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와, 서울에 디즈니랜드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막 계속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때 예. 또 허황된 꿈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2003년 말에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후보지로 인천 영종, 청라, 서울대공원 등을 추천받아서 1년 예. 넘게 시장성과 타당성을 따져봤다고 얘기는 합니다. 우리 측이 아니라 디즈니사에서도 타당성을 따져봤다고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2006년 이후에 이제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디즈니 측의 시장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선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네. 다들 고민인데, 아니 디즈니가 좋은 평가를 안 했나 보죠?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 서울이 그다지 디즈니 측이 볼 땐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쿄에 디즈니랜드 있고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있었기 북경인가도 때문에. 있죠? 북경이 아니고 상하이. 상하이. 예. 상하이는 나중에 생겼는데,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디즈니 측에 서울에 디즈니랜드를 지어달라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 이전부터 이미 디즈니 예. 본사는 상하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관심이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를 개장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서울의 후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2016년에 개장했지만 미국 디즈니 본사가 90년대 초부터 공을 들였던 장소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CEO로 다시 복귀한 로버트 아이거가 쓴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란 책을 보면, 자서전을 보면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은 밥 아이거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후에 자신과 디즈니의 18년간의 대장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디즈니의 모든 관심이 상하이에 쏠려 있었고 또 마이클 아이즈너 당시 디즈니 CEO 그리고 2인자였던 밥 아이거가 상하이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라는 단어,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은 여전히 대한민국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곳곳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고 심지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했던 2016년 이후 선거,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도 예.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등등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나온 거예요? 네. 하지만 선거 끝난 지 1년 다 됐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이야기했던, 선거 때 디즈니랜드를 이야기했던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도 광주시청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청에서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화나셨나 봐요. 직접 그 지명뿐만 아니라 담당자 이름까지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디즈니랜드형 네.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파크. 이렇게 말을 좀 바꾸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다음 선거 때에도 디즈니랜드는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습니다라고 뭐 말하는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까 네. 뭐 진짜 이런 걸 유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쿄, 상하이, 파리 등을 보면 확실히 살아나는 게 보여요.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이름은 도쿄인데 일본 도쿄 지바현 아라야스시에 있거든요. 네. 위치는 도쿄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때 우라야스시가 이 일본에서 제일 못 사는 지자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디즈니랜드가 개장한 1년 지나고 개장하고 1년 지나서 예. 세수가 24% 이상 증가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지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 파리 같은 경우는 적자예요. 여기는 예.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리에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통틀어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 1위가 에펠탑을 제치고 디즈니랜드예요. 야, 이 통계도 충격이네요. 네. 파리 그러면 에펠탑 보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디즈니랜드 아니네요.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예. 또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정부가 봉쇄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7년 만에 1억 1,300만 명의 그 방문객이 다녀갔고 그 결과 615억 위안, 우리 돈으로 11조 7,4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상하이 디즈니랜드 건설할 때 들어간 총액이 7조 2천억이거든요. 예. 7년 지나서 지금 11조 7,400억 벌었으니까 더 남는 장사 했죠. 이 정도 수치들이 확인이 되니까 네. 지자체 장들께서 빌 공약에 공약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군요. 그리고 근데 이 수입 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무시 못해요. 예. 도쿄 디즈니랜드가 지금까지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디즈니랜드 파리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 유치한 이후에 5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시장이나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디즈니랜드 파리가 적자지만 디즈니랜드가 가져다준 경제 효과와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예. 우리는 여전히 디즈니랜드가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 디즈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또 요즘 TV나 신문, 뭐 KTX 같은 거 타시면 지방 도시라든지 지방 지역의 이제 뭐 특산물이라든지 또 도시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지역과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건립되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렇네. 그 지역과 도시 이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머릿속에 팍 박혀버립니다. 그렇겠네요. 어디에 있는 디즈니랜드 이렇게 되니까.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지역 홍보와 마케팅 수단이 없습니다. 이거 지역 소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떻게 매력적이죠. 보면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왜 자꾸 실패하느냐? 예. 실제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예. 테마파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아, 우리는. 예.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꼭 디즈니랜드가 아니어도 테마파크를 건립하면 그 비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랜드형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테마파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디즈니랜드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도는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거든요. 예. 테마파크는 그 속성상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가 아닌 이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테마가 좋고 컨텐츠가 좋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테마파크가 성공하려면 검증된 테마 그리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 그건 테마파크가 아니라 놀이공원 혹은 유원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는 테마파크가 놀이공원의 영어식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건가? 다른 겁니다. 예. 놀이공원은 영어로 하면 어뮤즈먼트 파크. 예. 그리고 테마파크는 테마파크. 일본의 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창립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도쿄 디즈니랜드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본에는 놀이기구는 있어도 어트랙션은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 디즈니랜드가 도쿄에 생기기 전에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를 하나의 대형 거대한 유원지라고 생각했다. 예.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디즈니랜드를 직접 가서 보니까 예. 디즈니랜드는 거대한 쇼 비즈니스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와 스토리를 가지고 그쪽을 쭉 즐기는 쇼를 보여주는 개념이 더 가깝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디즈니랜드도 뭔가 타러 간다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물론 이 타러 갈 때 거기에서 보는 캐릭터들이 친숙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그 캐릭터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객이 바뀐 거네요. 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탈 것들이 놀이기구가 아니고 예. 방문객들을 테마와 스토리 속으로 안내하는 장치라는 거죠. 예. 어트랙션. 그러니까 때문에 방문객들은 피터팬, 신데렐라 같은 비현실적인 디즈니 캐릭터 그 만화들 속에 주인공이 된 양. 그러니까 소위 꿈을 이루는 비현실적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제가 이것도 특정 회사 저 캐릭터를 언급해서 좀 이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뽀로로 같은 거 전 세계 애들이 보거든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테마파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뽀로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까 또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니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예. 뽀로로는 가능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테마파크들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면 지자체가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예. 무언가 테마를 잡아서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놀이기구 몇 개 설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자체가 컨텐츠 생산 능력이 있어요? 지자체가 네. 국내로만 한정지어서 볼 때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 예. 그리고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 예. 이들 대기업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의 차이를 비유를 한다면 예. 이 에버랜드의 이제 소블리스자 예전에 인기였잖아요. 소블리스자가 다 젖는다고 노래 부르는 네. 에버랜드의 아마존 정글 탐험. 네. 그리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정글 탐험 테마 그리고 정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조형물, 건축물 그리고 안내원들조차 사파리 복장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꼭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대학교 시절에는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 놀이공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인천 월미도의 마이랜드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아재들이 거기서 바이킹 탔던 경험, 디스코 팡팡 재밌게 탔던 경험, 예. DJ의 흥겨운 음악 그리고 멘트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면 에버랜드는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월미도 마이랜드는 놀이공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있지만 월미도 마이랜드만의 독특한 조형물, 건축물 그리고 거기서 주는 테마, 경험 이런 것들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원지와 놀이공원들이 재미를 팔았다면 디즈니랜드는 꿈과 환상을 판다. 이렇게 네. 도쿄 디즈니랜드 스토리 책은 말하고 있는데 월미도의 마이랜드는 재미를 팔죠. 예, 그렇죠. 하지만 에버랜드는 꿈과 환상을 팔려고 노력한다. 디즈니랜드는 꿈과 환상을 팔려고 노력한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게 결국 디즈니랜드가 미국의 오락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상징하는 한 나라의 이 문화자산이자 경제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도쿄 디즈니랜드 스토리 책은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예. 어뮤즈먼트 파크,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테마파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들이라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에요. 예. 이 식스플래그는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테마파크 아닌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식스플래그는 테마파크라기보다는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까워요. 놀이공원에 가까운. 식스플래그에 가면 무슨 소리야? 뭐 DC 캐릭터, 슈퍼맨, 배트맨도 있고 그다음에 워너브로더스의 유명한 캐릭터인 벅스바니 같은 캐릭터도 있는데 네.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식스플래그이 워너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캐릭터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캐릭터와 이미지 그리고 이름을 쓰는 거고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식스플래그가 2009년에 파산보고 신청합니다. 어. 그리고 식스플래그가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놀이공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스플래그 자체가 워너의 캐릭터들을 컨텐츠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캐릭터를 놀이기구 입구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게다가 놀이기구가 짜릿하고 재밌다는 게 또 식스플래그의 약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놀이기구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네. 키 제한이 있어요. 아. 엄격한 키 제한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식스플래그가 제가 기억하기로 키 제한이 140cm 이상이거든요. 예. 이러면 유아들 못 가요. 음. 그러면 가족 단위 방문을 계획했던 부모들 입장에서 식스플래그는 제외예요. 그렇네요. 근데 청소년들은 좋아해요. 예. 하지만 10대들은 부모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대들끼리 오면 객단가가 나빠지니까 업체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식스플래그의 전 CEO가 야 우리 회사는 10대들의 거대한 타가수다.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네. 이렇게 한탄했을 정도인데 네. 식스플래그가 수입 면에서 디즈니와 유니버셜에 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도쿄 디즈니랜드와 아라시의 성공을 본 일본의 지자체들이 디즈니랜드를 건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만의 테마파크를 만들자. 네. 하면서 몰두했어요. 네. 하지만 그 결과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다 망했어요. 예. 테마파크와 리조트 건설에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정말 막대한 돈을 퍼부었는데 예. 재정 파탄으로 일본 최초의 파산을 선언한 지자체가 됐고요. 이 테마파크 건설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사는 시민들은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세금을 더 내요.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도 안 오는 테마파크와 리조트 건물을 철거를 못했으니까 예. 유지 관리 비용도 혈세로 내야 돼요. 그렇네요. 이런 유사한 사례 한국에도 있지 않아요? 한국도 많죠. 경남 창원에 로봇 테마파크 아세요? 예, 알고 로봇 있죠. 테마파크 세계 최초라면서 굉장히 경남과 창원이 막 그 국비 유치부터 해서 예.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1월에 법원이 이 경남 마산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남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에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66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또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돼요. 창원 시민의 혈세 1,600억 이상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돼요. 네. 또 대구 군위군에 상국유사 테마파크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국유사 테마파크 1,2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3년째 적자예요. 여기에 군이 매년 50억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는. 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군의군 1년 예산이 3천억이 안 돼요. 재정 자립도도 10%대에 불과하고요. 매년 50억 이상 적자 보는 테마파크 1220억 원을 투입했고 여기에 운영비를 대야 돼요. 지자체 살림살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레고랜드는 어떻습니까? 레고랜드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예. 여전히 여기도 적자라는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마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자체들은 테마파크 리조트가 지방 경제를 살릴 묘책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마파크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가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지자체가 이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테마파크 진짜 고민하고 시작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남국민 작가라고 불러야 되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첫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키워드는 뭘까요?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쇼입니다. 쇼요? 네. 그러면 앞서 했던 우리 이종훈 작가님 키워드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연결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오늘 뭐 놀이공원 테마파크 쇼 비즈니스 특집입니다. 오늘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가시고 예. 딱 맞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네요. 예, 특별히 이 쇼라는 단어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예, 저희가 보고 즐기는 뭐 드라마, 영화, 공연 이런 거를 이제 다 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키워드 쇼는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음악 듣고 뭐 영화 보면서 데이트도 하긴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진 않잖아요. 예. 특히 저희 코너가 키워드 경제인데 경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 산업의 뭐 규모 같은 걸 얘기하려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쇼 비즈니스가 얼마나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면 그냥 지금까지 뭐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돌 그리고 뭐 히트 영화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슈가 특별히 되고 있는 쇼가 있을까요? 예, 미국에서 한 가수의 지금 전국 투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투어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수의 공연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낼 만큼 냈다는 건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예, 누굽니까? 예, 이 가수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인데요. 지난 3월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는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까지 총 52회 공연을 하는데요. 이미 수십 번의 공연을 했고 2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예. 근데 이 투어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그러니까 업계에선 예상하기로는 이 투어의 수익이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한 3천억 원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전에 1등이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8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건데 예.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근데 이 가수가 나이가 89년생이에요. 그러면 한 33?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나이인데 혼자서 올해 안에 넉 달 사이에 투어로만 1조 원을 넘게 벌어들인 겁니다. 참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반도체 만들고 2차 전지 만들 게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참. 자, 이렇게 엄청난 매출도 놀라운데 연준이 주목한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가져온 이유는 이 비즈니스 특징 때문인데요. 바로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를 주목한 것도 단지 뭐 매출이 정말 크다더라 이런 걸 보고서에 담을 리가 없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따르면 공연이 벌어진 도시의 호텔, 음식점 같은 서비스 산업이 수요가 코로나 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비를 좀 늘려보려고 온갖 촉진책을 써보고 이제 부추기기도 해봤는데 그게 코로나 전만큼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국내 여행업계도 그런데 이게 이 투어를 하고 지나가는 곳들은
다 그 수준을 회복해 버렸다. 예. 그게 이 투어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비 회복을 이뤄낸 겁니다. 이거 미국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BTS 공연 보려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 관람객들 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적 스타들은 파급 효과가 단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는 프랑스랑 호주 같은 나라들도 지금 공연을 다 하는데 당연히 월드 투어를 다니겠죠. 네. 지금 하는 나라마다 호텔이 다 매진되고 항공권이 매진돼가지고 추가 증편을 하고 쉽게 말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BTS 공연한다고 하면 주변에 호텔, 식당 만석되고 그렇죠. 지역 경제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런 티켓 수익 자체도 크지만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소비의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준이 다 조사를 해서 첨부한 걸 보면은 지난달에 이제 미국 신시내티라는 도시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호텔 예약률이 98%. 거의 뭐 만석인 거죠. 예. 매출도 뭐 하루에 33억 원 이랬다는 거고 라스베이거스나 뭐 미니애폴리스 같은 데도 코로나 이후에 최대 호텔 수요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파급 효과라는 게 한 도시에서 내슈빌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때를 맞춰서 컨트리 음악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예. 그랬는데 컨트리 음악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테일러 예. 스위프트랑. 그런데 이 전시회만 한 달 동안만 11만 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내슈빌이라는 도시를 저는 잘 몰랐는데 예. 미국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에 그냥 곁가지로 온 분들만 11만 명이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엄청 유명한 맛집 앞에 줄이 막 엄청 길잖아요. 네. 그럼 가끔 그냥 그만 기다리고 옆집 가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 게 맛집 하나로 지역이 살아나는 건데 그런 효과가 지금 미국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연에는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영화도 이런 쇼 비즈니스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쇼 비즈니스 많은 영향을 가져온 건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또 언급한 쇼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영화 바비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개봉을 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연준 관계자, 연준 쪽에서 직접 말한 건 아니고 FOMC 정례 회의를 끝나고 기자가 파월 의장이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바비가 개봉하면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과연 침체가 오겠냐 이런데도. 예.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쩌다 영화를 또 하필 언급했나요? 네, 영화가 사실은 저희가 영화 산업 자체가 예. 큰 산업이지만 매출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산업은 아닙니다. 뭐 저희가 영화에 쓰는 돈 생각하면 한 달에 뭐 1, 2만 원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도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바비가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바비 인형 예. 이걸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인들에게 훨씬 뭐 국민 장난감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 미국에서 최고 흥행작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에 출연하는 제휴 브랜드가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자체가 바비 인형 매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바비 인형 매출 증가를 노리고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 출연하는 브랜드가 100개가 넘는다. 대부분이 아무래도 여성향 영화다 보니까 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의류, 화장품 이런 게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도 보고 바비 인형도 사는데 보다 보니까 저 옷 이쁘네. 저거 어디 거지? 저 화장품 멋있네. 하면서 사게 되고 이런 파급 효과 때문에 미국인들이 소비가 늘어났다고 할 정도의 효과를 불러왔다는 거죠. 네.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거 보고 저거 사봐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한두 번 가져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바비의 파급 효과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 바비를 보시면 포스터부터 주인공 옷까지 다 핑크색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물론 영화 여자분들은 특히 뭐 남자분들 요즘 핑크 몰건 많이 쓰지만 그럼요. 일상적으로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핑크색 들어간 물건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비 덕분에 사람들의 취향까지 바뀌는 그런 자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화 보고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전혀 특별한 일은 아닌 게요. 예. 광고라는 게 원래는 효과를 분석을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생기거나 뭐 자연재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소비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네. 요즘에 참 느끼는 게 길을 다녀보면 차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식당도 좀 한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네. 너무 이제 혹서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소비가 침체될 수가 있는데 영화 같은 걸 보고 새로운 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예전부터 자본주의와 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정도 검증된 효과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보고서로 나오면 많은 국가에서 이런 효과를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인데 외국인 가수가 일본에 와서 공연과 투어를 할 때 네. 내주는 비자를 더 쉽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가수 당사자의 비자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입국해서 공연을 하려면 예. 흥행 비자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기준이 깐깐했어요. 추정컨대 이게 일종의 자국 산업 보호의 관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외국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국 가수가 길을 못 펼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규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루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고 그러면은 체류일을 한 보름 정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수입이 500만 원이면 굉장히 좀 성공한 예. 외국 가수인데 체류일은 보름. 그러니까 예. 굉장히 한 달 투어 이런 건 안 되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취식이 불가능한 객석이 100석 이상인 곳인데 100석 이상이면 그렇다 쓸 수 있는데 뭐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짜리 대형 투어나 뭐 맛있는 음료수를 먹으면서 즐기는 공연은 외국 가수는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기 가수, 방금 말씀드린 수입이 높은 인기 가수는 최대 30일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말은 한 달짜리 투어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술을 파는 곳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즐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이거 대놓고 한류 아이돌을 좀 겨냥한 이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한류 아이돌 등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많이 할 걸로 기대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K-팝 투어 권장 정책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보면은 일본도 가요 산업이 강한데 왜 이런 문을 열어줬을까 싶을 수 있잖아요. 한국 아이돌 밀어주기 아닌가 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쇼비니스를 제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도 일본 자체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만 모아가지고는 흥행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프닝 할 때는 꼭 우리 K-팝 스타들인 뭐 빅뱅이라든가 뭐 샤이니 이런 친구들이 오프닝으로 크게 한번 해줘야 그래야 일본 내부에서도 SM 엔터테인먼트나 YG 뭐 어떤 아이돌 소속 같은 게 그 현지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K-팝의 위상이 일본 쇼비즈니스만 봐도 진짜 다르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제 네. 지인이 미국에서 하는 굉장히 큰 공연을 이제 코첼라라는 공연을 갔는데 예. 미국에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근데 오프닝 무대가 블랙핑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예매해서 자기 미국을 가겠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뉴진스나 블랙핑크 같은 이런 가수가 오프닝 무대를 해주거나 예. 지역 투어를 해주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만큼 소비 지능이 도와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쇼비즈니스 매출만으로는 그 경제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거고 파급 효과까지 다 기대를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로 가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섬나라이니까 이런 대규모 쇼 비즈니스를 유치하는 거에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인접 국가에서도 다 넘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전이 엄청나더라고요. 싱가포르,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은 자체 인구가 적은 나라들일수록 예. 엄청나게 큰 공연을 유치해서 전 세계에서 불러들이는 게 요즘엔 하나의 뭐 중요한 수단이 됐죠. 예. 뭐 도대체 유치전을 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 됐다라는 뭐 증거들이 쭉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지금까지는 경제적 효과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적 효과도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습니다. 제가 이거 재밌는 사례를 찾아냈던 게 뭐가 있냐면 네. 아주 유명한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게 많이들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고대 시대부터 현대까지 나라를 운영하고 다른 나라랑 싸우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이 고대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 이런 캐릭터가 등장해서 네. 다른 나라에 포교하고 포교가 성공하면 그 나라 도시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도 다툼을 하는데 예. 재밌는 게 이 게임 안에서 현대로 넘어오면 이 종교 지도자의 캐릭터가 락스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스타가 등장해서 예. 외국 투어를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 강해지고 그게 어느 수치를 넘어가면 그 도시가 이 나라의 문화권으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게임을 가져왔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서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담는 게임으로 유명한데 예. 그만큼 지금은 예를 들어 비틀즈, 뭐 BTS 이런 정도의 세계적 스타들은 어느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걸 종합해 봤을 땐 이제는 K-팝 아이돌 하나하나가 뭐 일종의 전략 자원, 전략 사업처럼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K-팝처럼 컨텐츠 하나하나는 이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모아서 방금 말씀 주셨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쇼 비즈니스 형태로는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걸 조사하면서 전 국내 사정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 지금 싱가포르나 두바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연 시설을 짓고 또 투어 같은 걸 유치하고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다 외국 가는 게 익숙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일본에서 짓는 이런 상황들, 뭐 외국에 말도 안 되게 큰 스타디움 이런 걸 보면 참 부러운데 국내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잠실주 경기장 정도 예. 그 정도 규모 외에는 딱히 상품이랄 게 없고 또 관련된 산업이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국 오면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BTS가 부산에서 공연 한 번을 했을 때 예. 그야말로 막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준으로서 이른바 여관 정도의 숙소에 막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난 돈을 내고 묵어야 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돌은 키워놨는데 그 좋은 효과가 어쩌면 외국에서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형 공연장 부족 그리고 뭐 인프라 부족. 왜냐하면 대표적인 국내 이런 연말 시상식도 요즘에 외국에서 하거든요. 네. 이걸 서울에서 하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못 해왔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네요. 아까 연준에서 분석한 보고서 봤더니 한 가수의 공연만 하더라도 조 단위의 수익인데 우리나라 엔터사들 매출 전체가 조 수준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BTS, 뉴진스 등을 키워낸 1위 엔터사인 하이브를 보면은 예. 지난해 매출이 1.7조 원 정도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이거를 국내 기업들의 매출 순위로 따지면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아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산업의 쇼 비즈니스는 그 매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수십 배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쇼 비즈니스에서 진짜 생기는 가치는 그 전후방 효과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한국은 그런 것까지 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안 보면 그래도 그거 얼마나 되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간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팝으로 뭘 더 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했네요.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김원준의 쇼입니다. 오늘 끝곡 맞춰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상영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더위 식히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알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